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강의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생태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생태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생태계는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생물 요소, 우리가 소위 자연환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살아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살아있는 것들, 뭐 세균이라든지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차시에 우리가 접해보았던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아주 복잡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생물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태학이고,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 생태학자라고 제가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뭐 이미 학교에서 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혹시 아직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주 피상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수업이 굉장히 아마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어떤 특정한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을 단편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생물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물들이 어떠한 생태계를 어떠한 관계 맺음 속에서 만들어 오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생물들을 갖다가 좀 우리가 분류학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분류학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세균류, 균류, 원생생물, 그리고 식물, 동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생물들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체계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우리가 생태계를 바라볼 수 있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생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생태 피라미드가 뭔가 생태계 와 관련된 어떤 피라미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이 뒤에 오늘 강의 내용 슬라이드 중에는 뭔가 생태학적인 요소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출연을 할 테지만, 피라미드라고 하는 어떤 그 구조, 그렇죠? 어떤 모양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만나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시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배워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선지식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과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접하게 될, 물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을 테지만, 오늘 이번 차시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그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우리가 앞선 차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뭐 미생물이라든지 식물과 동물과 같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가 생물 요소라고 부를 수 있다. 생태계의 한 구성 요소로서 생물 요소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생물 요소들은 뭐다? 생물 자원으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앞선 차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핵심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 자원들, 생물 요소들이 있는데, 그 생물 요소들 사이에 나름대로의 어떤 관계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제가 생태학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생물과 생물 사이 혹은 생물과 비생물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작용, 요것이 바로 이제 생태학이다라고 제가 정의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그런 생물 요소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생물 요소들은 모두가 다 생물 자원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아주 복잡 다양한 것들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게 될 내용은 세균이나 균류와 같은 조금은 좀 작은 사이즈의 친구들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요. 물론 균류 중에서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식물이나 동물, 원생 생물보다 훨씬 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더 개체가 커 보일 수 있죠. 그쵸? 특히 이 버섯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균류의 그 생식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어떤 특화된 형태의 어떤 부위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균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그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생 생물이나 식물 동물에 비해서 정말 이제 작죠. 아주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생식체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그 부위 요게 조금 사이즈가 커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식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튼 오늘 우리가 이 생태 피라미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첫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에서의 그 용어 생태 피라미드에서는 세균이나 균류는 좀 배제가 되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분해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자주 출연을 할 수 있을 테지만 오늘 우리가 주로 다뤄보게 될 생태 피라미드에서는 원생 생물의 일부 그리고 식물과 동물이 주로 주인공으로서 출연하게 된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서서 생물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했지 않습니까? 뭐 세균, 원생 생물, 균류, 그리고 식물, 동물 여러 가지 분류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들을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서로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친구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뭉뚱그려서 조금은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 친구들 갖다가 생태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분류학적으로 다른 것과 생태학적으로의 어떤 그 다른 것은 좀 조금 분명히 결을 달리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비슷하고 다르고라고 하는 부분이 형태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서로 다른 종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분류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명히 또 공통 분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비슷하고 다른 거에 어떤 그 근거, 기준을 갖다가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속에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조금 더 규모 있는 시야로 봤을 때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용어처럼 주로 생산을 하는 역할인 것인지 아니면 만들지 않고 스스로 만들지 않고 주로 쓰는 입장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로 쓰는 것도 아닌 대신에 주로 분해를 해서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게끔 그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돌고 돌아서 여러 생물들에게 의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점으로 그렇죠?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죠? 선생님 저는 흙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 생물들은 땅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식물을 먹고 자란 혹은 식물을 먹으면서 우리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식물과 동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구성될 수가 없겠죠. 반드시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식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이 될 수 있는 다름 아닌 이유는 흙 속에 있는 양분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물론 광합성을 통해서 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서 양분을 만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양분만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양분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기도 하고 식물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또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흙 속에 있는 양분들을 흡수를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인간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닐 수 있는 거죠. 따지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여튼
자, 다시 돌아와서 생태계라고 하는 어떤 큰 시스템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주로 만드는, 마치 그 공장에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공장이든 혹은 농장이든 그런 곳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그 값을 지불하고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소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단 생태학에서, 생태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경제 생활할 때에도 쓰이는 용어죠.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 그래서 이 용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거의 뭐 100% 유사한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분해자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있다. 그래서 자,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 이후에 제가 이 다다음 차시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더 나눠서 마치 우리가 처음에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들에서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그 구성 요소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에 대해서도 이후에, 오늘 차시 말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 차시들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대략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본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차시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태 피라미드, 즉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들,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텐데 그 생물들을 나름의 어떤 역할 수행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햇빛을 이용하여서, 즉 뭐죠? 광합성. 네,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도 스스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에서 이어지게 되는 개념인 다른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렇죠? 본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다른 생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뭘 만들어요?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생산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햇빛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어떤 또 재료를 활용하여서 본인 스스로 그리고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로 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그런 뭘 만든다? 양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생산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예시로 제가 이제 쌀을 만드는 벼라고 하는 그 물에 사는 식물을 갖다가 지금 예시로 들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고도 이 생산자의 느낌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물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가지고서 이 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지난 차시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산소,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99% 이상의 생물들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숨을 쉬죠. 우리 인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산소가 필요한데, 지구상의 대기 중에 산소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것은 뭐다? 식물이 아니고 누구다? 원생 생물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조류다. 조류, 영어로는 algae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조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래와 같은 녹조류, 미역과 같은 갈조류, 김과 같은 홍조류,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나름의 색소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조류, 원생 생물들도 어디에 포함된다? 어디로 분류된다? 생산자로 우리가 분류시킬 수 있고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로 이렇게 생산자 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게, 보통은 식물의 꽃과 잎과 줄기, 뿌리와 같은 나름대로 그 기관들이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식물만을 우리가 생산자로 떠올리기 십상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태계에서 이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로 식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롤, 역할이 아니고, 이 조류들도 못지않게, 혹은 어떤 점에서는 더 월등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뒤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고서
육상에 있는 육지에 있는 식물들만이 생산자구나. 그리고 곤충만 소비자구나. 그리고 지렁이만 분해자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굉장히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혹시나 이해하실까 봐서 이미 생태 피라미드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오해하실 여지가 없겠지만 이 내용들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소비자라고 하는 개념은 생산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분류군이겠죠. 그래서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였는데, 비생물 요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살아있지 않은 모든 것들. 그러면 살아있지 않은 거의 반대는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있는 것들이겠죠. 비슷합니다. 자, 이 생태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가 크게 세 가지인데, 분해자를 제외했을 때 이 두 가지는 마치 생태계에서의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와 같은 그런 유사한 관계에 있어요.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생물들이고,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뭘 먹이로 하는 거예요?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양분을 만드는 대신에 양분을 갖고 있는 다른 생물을 갖다가 대신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생산자인 벼를 굉장히 즐겨 먹는 친구 누구? 메뚜기. 그 중에서도 벼메뚜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벼가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양분을 입으로 먹어서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분을 갖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소비자에는 이렇게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 포함이 되며, 초식동물만 소비자가 아니라 이러한 초식동물을 먹는 무슨 동물? 육식동물.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그렇죠? 풀 대신에 고기를 먹는, 그러니까 풀을 먹는 거는 채식, 우리 인간으로 치면 채식이니까 초식동물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처럼 풀을 먹지 않고 동물을 먹이로 하는 그런 육식동물도 다 어디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풀을 먹는 초식동물과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을 모두 포함한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우리 인간이나 돼지처럼 풀과 고기 둘 다 먹는 잡식 생물은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당연히 우리 인간이나 돼지나 뭐 개미처럼 이런 생물, 잡식 생물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아주 간단해요.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생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유기물질을 만들고, 그러니까 양분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들은 우리가 생산자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다? 소비자에 포함된다. 선생님, 그러면 즉 마치 생태계에는, 생태계 생물 요소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만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분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주로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 등을 분해해서 거기에서 양분을 얻어 살아간다. 자, 분해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소화시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와 분해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혹은 어떤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소비자와 분해자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비자는 다른 살아있는 생물을 먹이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특히나 육식 그 동물들을 보시게 되면 포식자들이 정말이지 살아있는 생물을 사냥을 해서 죽여가지고 먹이로 만들어서 활용하죠. 이 초식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 다 살아있는 식물을 먹이로 하지, 죽어있는, 메말라 있는, 시들어 있는 식물을 먹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 분해자 친구들은 주로라고 했죠. 주로 100%가 아니라 주로 대부분 뭘 먹는다? 죽은 생물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생물의 배설물.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죽은 생물에도, 그리고 배설물 속에도 살아있는 생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면 여러분들의 대변이 나오죠. 똥. 그 안에 살아있는 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바로 그 친구들을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정말이지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때로는 뭐 회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회충이 별로 없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대변을 보게 되면,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면 그 똥에 기생충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튼 그 분해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 죽어있는 것들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 죽어있는 생물이나 배설물 속에도 일부는 살아있는 생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소비자와 분해자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죽어있는 생물을 먹는 경우는 드무니까, 다만 이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것도 먹지만 죽어있는 것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특별히 소비자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우리가 분해자로 구분을 하고, 그 이름도 단순히 이용하고 지출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분해시킨다. 이게 어떤 분해라고 하는 거냐면, 본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흡수시키기 위해서 소화를 시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분해시켜가지고 다른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물질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그 상태로 계속해서 마치 꼭 방부제를 뿌린 것 마냥 거기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나누어지고 분해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사이클을 도는 거죠. 다른 생물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친구.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인간의 삶으로, 우리 인간 생태계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비유를 들어보자면,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가 다시 재활용이 돼서 의미 있는 어떤 제품으로 다시 탄생할 수도 있고, 분해가 돼가지고서 어떤 원료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누구 덕분이죠? 여러분들이 버리는, 여러분들이 폐기하는 어떤 그런 쓰레기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서 매립하기도 하지만은 분리수거도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누구시죠? 환경미화원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환경미화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서 들어놓은 이 지렁이가 생태계의 뭐다? 생태계의 환경미화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런 별명이 있죠. 바로 그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장이나 농장에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서 구입을 해서 쓰는 우리를 소비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남은 것들을 갖다가 다시 분리수거를 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게끔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죠. 그분들이 바로 생태계에서 일종의 분해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도 않았지만, 여튼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생태 피라미드에서 생태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 핵심 주인공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소비자와 분해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아주 명료하게 나눠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총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산자에 대해서 뭐 소비자에 대해서 뭐 분해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아주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어서 오늘 말고요. 오늘 말고 오늘은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나중에 제가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분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예시 나왔던 뭐 이런 핵함이라든지 부들이라든지 이런 뭐 갈조류들, 홍조류들, 그리고 나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정글 같은 경우에 생산자들이 아주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경관을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록초록한 친구들도 생산자에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이나 나무처럼 식물로 부르는 친구들도 생산자에 포함이 되지만, 식물이 아니더라도, 초록색이 아니더라도 빛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산소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우리가 생태계 속에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생산자라고 부를 수 있더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다 식물이거나 아니면 식물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물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운동성, 그죠? 그 동물의 동자가 무슨 동자일까요?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움직일 동. 역동적인, 그렇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운동성이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에서의 식자는 무슨 의미냐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식물과 동물이 그 용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면 운동성이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식자는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다. 물론 식물의 꽃가루라든지 식물의 열매는 이런저런 도움을 통해서 멀리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거는 꽃가루나 열매인 거지 식물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식물이 자라면서 그 영역을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 식물 자체가 마치 꼭 발이 달린 것 마냥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몸이 길어지고 줄기나 뿌리가 뻗어져 가면서 영역을 확장시키는 개념인 거지, 통째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그에 반해서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한 곳에 완전히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 생물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아주 극한의 환경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잠깐 물을 좀 마시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산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는 뭐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산자를 제외한 모든 생물들,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먹고 살거나 아니면 소비자를 먹고 사는 이 소비자를 또 먹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식동물들은 뭐예요? 생산자를 먹는 친구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요 친구가 누구냐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건 아니네요. 정확히 이 친구 위에 타는 건 아니고, 이 친구를 활용해서 썰매를 끄죠. 그쵸? 실제로 그 이누이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목민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술록입니다. 술록. 우리나라에는 없죠.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여튼 이 술록과 같이 혹은 뭐 사슴처럼 풀을 먹고 사는 친구들, 풀을 먹고 사는 친구들이 이제 초식동물이죠. 여기 있는 곤충도 마찬가지고, 메뚜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생산자를 먹고 살고요. 그리고 뭐 잡식인 개도 있고, 원래 개 같은 경우는
개나 고양이나 다 원래는 자연에서는 거의 100% 육식이었던 이 생물들인데 우리 인간의 반려동물이 되면서 인간과 생활을 함께하면서 잡식이 돼버렸죠. 그렇죠.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원래 멍멍이들은 야생의 늑대였죠. 늑대 중에 일부가 인간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반려동물인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DNA로만 봤을 때에는 개와 늑대가 같은 종이래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야생 늑대가 지금의 개가 된 것이다 라는 설명도 부연해 드리고, 여튼 초식을 하는 소비자들, 초식동물들도 소비자에 해당이 되고, 그러한 초식동물들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육식동물들도 당연히 소비자에 해당을 하고, 이 모든 생물들을 먹거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인간 또한 당연히 생산자가 아니고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소비자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자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 있는 생산자도 있을 수 있고 물 근처나 아니면 물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여러 가지 종류와 유형의 생산자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라고 하는 것들도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하늘을 나는 새라든지 곤충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 속에 있는 상어도 소비자, 그리고 육지에 있는 이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도 다 소비자로 분류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생산자 못지않게 이 소비자 무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고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해자.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생산자 그리고 분해자, 소비자와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히나 이렇게 조금 작은 친구들이 많죠. 그렇죠? 물론 이 버섯의 생식체, 버섯의 그 일종의 식물로 치면은 씨앗에 해당하는 그 동물로 치면 새끼에 해당하는 혹은 알에 해당하는 생식체가 좀 사이즈가 커요. 버섯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드물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버섯의 이 크기,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버섯의 생식체의 크기가 뭐 1m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섯은 절대로 작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여튼 버섯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해자에 해당하는 생물들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뭐 노래기라든지 달팽이 중에도 사이즈가 꽤나 큰 것들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혹은 여러분들 나무 같은 경우에 생산자에 해당하는 나무 같은 경우에 가장 키가 큰 나무는 높이가 110m예요. 110m. 그리고 케이프 숲이라고 해가지고서 조류 중에도 그렇죠. 조류 중에도 물속에 마치 나무처럼 몇십 미터 길이의 그러한 그 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 동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고래상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뭐 30m에 육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십 미터 규모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데 반해서 분해자들은 아무리 커봤자 1m 남짓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해자들은 1m가 뭐예요? 10cm도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박테리아, 세균들 같은 경우에는 세균들이나 아니면 균류, 곰팡이 같은 친구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죠. 그런 친구들이 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분해자들입니다. 생물의 사체가 되면, 생물이 죽으면 언제 거기에 죽은 생물의 사체가 있었냐는 듯이 몇 시간, 며칠, 몇 개월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마치 꼭 누가 다 먹은 것처럼. 분명히 누가 먹은 게 아닌데 마치 누가 먹어버린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 주인공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다 이런 친구들이겠죠. 물질이 분해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흙 속에 있는 지렁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며느리 혹은 뭐 공벌레라든지 진드기라든지 달팽이 종류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똥파리 같은 경우도 그쵸. 그 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설물이잖아요. 그 배설물을 먹기 때문에 배설물이 더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분해자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로폼까지도 먹어서 분해시킬 수 있는, 물질이 다시 원래의 그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 갈색 거저리의 유충, 여러분들은 아마 밀웜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친숙하실 텐데, 이런 애벌레들도 다 어디에 들어간다? 분해자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 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소비자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왜냐? 이 친구들이 죽어 있는 것만 먹진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소비자는 살아있는 것만 먹고 분해자는 죽어있는 것만 먹는다고 하는 명확한 분류 기준, 명확한 구분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연에 있는 생물들을 갖다가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을 테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경계가 모호하고 아주 명확하게 깔끔하게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분해자들은 우리가 소비자로 볼 여지도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마치 분해자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물들은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분해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가끔씩 이 생물이 소비자인지 분해자인지 좀 헷갈리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자연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이 의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주 깔끔하게 쪼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깔끔하게 쪼개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자연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가 뭐죠?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애초에 우리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이 그것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나무 들어보셨죠? 대나무라고 하는 친구가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식물을 갖다가 다 풀로, 육지에 있는 식물을 전부 풀이나 나무로 나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거죠. 왜? 자연이 먼저였지 우리 인간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가 소비자일까요? 분해자일까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분해자로 분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아무래도 주된 역할이, 이 친구는 살아있는 먹이를 의식적으로 먹는다기보다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 구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입에 넣어서 오물오물 씹고 소화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뭐 엄청 잘 발달된 이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튼 소화관을 통해 가지고 소화시켜서 자기가 이용할 건 이용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배설하는 것들은 또 다른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역할만 놓고 봤을 때에는 소비자보다도 분해자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먹이사슬, 이렇게 해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이죠. 근데 그 먹이들이 마치 체인,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를 갖다가 우리가 먹이사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생산자, 여기는 지금 풀로 예시가 들어져 있고, 그 다음 이 풀을 먹는 초식동물인 1차 소비자, 그리고 이 초식동물을 먹는 2차 소비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육식일 수도 있고 잡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을 먹고 사는 최상위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육식 생물이겠죠. 육식동물이겠죠. 근데 당연히 우리 인간도 여기에 우리 인간도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 혹은 뭐 3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육식일 수도 있고 잡식일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먹이 사슬들이 더 얼기설기 얽혀가지고서 아주 복잡한 관계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자연에 있는 이 생물들 사이의 관계는 지금 모식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아주 정교하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물처럼 관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해서 먹이 사슬들이 더 엉켜 있는 상태 를 갖다가 푸드웹 해가지고서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아래쪽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 뭐 생산자라든지 아니면 1차 소비자가 될 것이고,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2차나 3차가 될 것이고,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3차 또는 최종
소비자가 되겠죠. 여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해자는 표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지에만 이런 먹이 그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속 생태계에도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실상 뭐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순히 순서대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의 그 생물들의 수나 생물의 양을 따져보았더니 생산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그 다음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로 갈수록 그 개체 수나 생물량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한 마리의 독수리가 잡아먹는 개구리는 10마리일 수 있고, 10마리의 개구리가 먹는 나비의 수는 100마리일 수 있고, 100마리의 나비가 이용하는 식물의 수는 1000개, 10,000개, 10만 개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물량으로 봤을 때 마치 피라미드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그 양이 줄어들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는 이러한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생물량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다가, 요런 안정적인 관계, 안정적인 상태인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태계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1차 소비자 숫자가 늘었어요. 외부에서 유입이 됐거나 혹은 어떤 이런저런 원인이나 이벤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이용하는 먹이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를 이용하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금은 기형적인 약간 가분수 형태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2차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많이 먹죠. 누굴 먹죠? 이 중간에 있는 1차 소비자를 먹죠. 그럼 이 친구도 다시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먹는, 이 친구의 먹이에 해당하는 생산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의 평형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유지가 되는 거죠. 왜? 이게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고 파괴가 이루어지더라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태계라고 하면 시간이 경과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모식도로 설명을 해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활동이 주로 이러한 생태계의 교란을 유발을 해요. 갑자기 늑대를 사냥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외부에서 생물을 유입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서 자연은 원래 그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든 우리 인간의 무지든 우리 인간이 무식해서든 아니면 과욕을 부려서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생태계의 교란을 유발하지만, 그 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자연은 스스로 이렇게 정화시키기도 하고 스스로 평형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그게 너무 과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렸을 때 마치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게 되는데, 이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생태 피라미드라 부른다.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비자는 초식동물의 1차 소비자, 그 다음 육식이나 잡식인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분해자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다양한 개념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거예요. 자,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